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7단원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단원의 제목은 생물의 다양성과 유지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6단원까지는 화학 변화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화학 변화는 물질이 변화되는 반응들을 얘기했었는데요.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이랑 중화 반응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생물의 다양성이라고 해서 지질시대 때 어떠한 생물들이 번성을 했느냐, 그 다음에 생물들이 어떻게 진화를 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차츰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먼저 이 시간에는 지질시대 때 번성했던 생명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체들이 왜 멸종을 했느냐까지 후루룩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제목에 보시면 지질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지질시대가 도대체 무엇이냐 정도는 아셔야 하거든요. 혹시 지질시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아는 사람? 그쵸? 이 지질시대는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언제까지? 지금 현재까지를 우리가 통틀어서 지질시대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지질시대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면 성캄브리아 시대 또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이야기도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시간에 바로 그런 얘기들을 하도록 할 겁니다. 어쨌든 이 지질시대는 통틀어서 4개로 구별이 가능한데 이 4개로 구별한 이유는 뭐냐?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때 당시의 환경이 어땠고 또는 그 환경에서 어떠한 생명체들이 번성했고 또 그 생명체들이 왜 멸종을 했느냐에 따라 시대를 4개로 구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그 지질세에는 이런 것들이 살았을 거야 라고 하는 정보를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짧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것의 이름을 우리는 화석이라고 부르죠. 네, 화석입니다. 자, 어떠한 화석이 있다. 그러면 그 화석이 우린 고생대 화석이에요, 중생대 화석이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화석에 대하여 먼저 정의를 하자면 이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애초에 생명체가 존재를 했겠죠. 그리고 그 생명체가 죽었거나 또는 어딘가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게 땅에서 오랫동안 보존이 되다가 지금 우리에게 드러나면 그것을 우리가 화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생물의 유해나 또는 발자국이나 이런 걸 통틀어서 흔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게 오래도록 보존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화석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크게 2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류에는 첫 번째 표준화석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시상화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정도만 그냥 살펴볼 텐데요. 표준화석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삼엽충이라는 화석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삼엽충. 언제 나오는 화석이라고 해요? 그쵸, 여러분들이 삼엽충 하면 마치 세트처럼 고생대가 떠오르거든. 이건 뭘 말하냐면 삼엽충은 고생대 시대 때 살았던 생명체예요 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표준화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표준화석은 곧 그 생명체가 어떠한 시대에 살았어요 또는 어떠한 시기에 살았어요 이런 시간을 알려주는 화석을 표준화석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시상화석은 가장 대표적으로 고사리나 산호 이런 애들이 예로 많이 나오는데요. 고사리 같은 경우는 고생대에 처음 나왔다고 해. 근데 현재에도 고사리가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 고사리가 명확하게 어느 시대에 번성했는지까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고사리가 유난히 살던 그 지역의 화석을 보면 그 지역이 어떠한 환경이었다를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사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지역, 상대적으로 습한 지역에서 잘 살고요. 또는 산호 같은 경우는 얕은 따뜻한 바다에서 잘 산다라고 하거든요. 그러한 환경을 알려주는 것을 바로 시상화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생명체가 살았던 그 때의 상태, 환경이라고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화석의 종류는 표준화석이랑 시상화석 2가지가 있는데 이 2개 중에 우리가 오늘 지질시대 때 생명체가 번성했어요를 알아보기 위한 화석은 어떤 화석일까? 그쵸? 표준화석들을 이용해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대는 어떠한 화석들, 중생대는 어떠한 화석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간단하게 이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생성 과정을 그냥 짧게 살펴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생명체가 죽었어요 또는 흔적을 남겼어요 이런 유해나 흔적이 남게 되고요. 얘네가 이제 땅속에 묻히겠죠. 그러면 그 위에 자갈이나 모래나 흙이나 이런 것들이 쌓이겠네요. 퇴적물들이 쌓일 겁니다.
그러면 얘네가 이제 땅속 깊숙한 곳에 묻히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려면 이 땅속 깊숙한 곳에 묻었던 이 부분이 땅 위로 후웅 하고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쌓였던 그 퇴적물들이 깎이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 흔적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와우, 화석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처음에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메모리 됩니다. 묻혔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뭐 모래나 자갈 이런 것들이 퇴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땅속 깊숙한 곳에 유해나 뭐 흔적 이런 것들이 묻히게 됐다면 얘네가 세상 밖으로 드러나기 위하여 그 땅이 한바탕 솟아여 융기라고 표현을 하고 최종적으로 아까 쌓였던 그 부분이 다시 깎이는 현상, 침식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화석이 다시 드러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석의 생성 과정은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화석들을 통해 우리는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한다면 바로 지질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지질시대라고 하는 건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어요. 자, 태양계가 형성할 당시 뭐가 충돌해서 지구가 형성이 되었다. 그쵸? 미행성체가 충돌해서 지구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 미행성체가 충돌을 해서 크기가 적당히 커지고 나면 우리는 원시 지구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지구의 형성부터 지금 현재까지를 통틀어 지질시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때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때를 우리는 약 몇 년 전이라고 부르냐면 약 46억 년 전이라고 부릅니다. 46억 년 전에 처음 지구가 만들어졌을 거래요. 그리고 현재까지를 우리가 통틀어서 지질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질시대는 크게 4개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선캄 브리아 시대, 선캄 브리아 시대 또는 선캄 브리아대 둘 다 똑같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생대, 세 번째는 중생대, 네 번째는 신생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4개의 시대 때 각각 환경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생명체들이 출현 아니고요, 번성했는지, 그 다음에 멸종이 왜 일어났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잠깐 볼까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지질시대를 4개로 구별했는데 지금 그 4개의 시대가 바로 도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거 도표를 보시면 약 46억 년 전부터 약 5억 4천만 년 전까지 선캄브리아 시대, 그 다음에 약 5억 4천만 년 전부터 약 2억 5천만 년 전까지 고생대, 그 다음에 중생대는 약 6,600만 년 전까지, 그 다음에 6,600만 년 전부터 지금 현재까지를 신생대라고 부른다 라고 도표에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연도수까지는 명확하게 기억은 못하시더라도 아래 거 동그라미 도표를 볼게요. 이 동그라미 도표를 보시면 가장 길었던 시기가 언제다. 그저 선캄브리아 시대가 약 90%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나게 길었다. 그리고 차례대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순으로 짧아지는구나.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선캄브리아 시대가 굉장히 길었구나. 약 40억 년에 속하는구나. 요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선캄브리아 시대부터 어떠한 환경적 특징이 있느냐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좀 전에 얘기했는데요. 선캄브리아 시대 때는 지구의 형성부터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지구가 형성될 당시는 태양계가 형성되며 미행성체들이 충돌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크기가 적당히 커지면 지구라는 행성을 만듭니다. 근데 미행성체들이 충돌을 하면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받아, 열 에너지를 받거든. 그래서 이 지구 전체가 한바탕 타오릅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전체적으로 타면 이 지구가 모두 다 마그마로 뒤덮인 상태가 돼요. 그걸 우리가 마그마의 바다, 용암의 바다 또는 용액 상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마그마의 바다를 거치고 나면 밀도가 큰 것부터 중심부부터 가라앉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핵이 만들어져요. 그 위에 멘틀이 만들어져요. 가장 겉부분에 지각이 만들어져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지구가 형성될 때 어쨌든 지구가 한바탕 불타기 때문에 지구 주변에 있는 이 대기 중에는 탐으로 인하여, 지구가 불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들이 가득 메우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가장 대표적인 기체가 뭐냐면, 자, 탔을 때 발생하는 기체, 그쵸, 이산화탄소가 무지막지하게 다량 방출이 일어납니다.
물론 수증기도 엄청나게 많이 방출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수증기가 비가 되어 내려서 이 지구 전체가 따뜻한 바다가 둘러싸고 있어요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그마의 바다로 인하여 지구가 한바탕 탐으로 인해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많았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 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매우 높았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을 하냐면 온실기체가 매우 많았다 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네요. 자, 이 온실기체는 대기 중에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잖아. 그럼 성캄브리아 시대 때는 더웠다 추웠다. 그죠? 상대적으로 따뜻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후가 온난했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조금 전에 우리는 이 지구가 불타서 이제 한바탕 마그마의 바다를 거치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왕창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생명체에게 가장 중요한 기체는 부족했어요. 그 기체가 뭐예요? 네, 맞습니다. 산소 기체이거든요. 대기 중에 산소 농도 부족, 산소 농도는 낮았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생명체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호흡을 해야 되잖아. 이 호흡을 할 때는 무조건 산소 기체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성캄브리아 시대 때는 마그마의 바다가 지구가 한바탕 불탐으로 인하여 이산화탄소만 미친 듯이 많았을 뿐, 물론 메탄가스도 많았습니다. 이런 온실 기체들은 많았을 뿐 산소 기체는 없었다, 적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산소 기체가 대기 중에 적었다면 산소가 3개 모이면 만들어지는 애도 있어요. 그거 바로 오존이라고 부르잖아요. 대기 중에 산소가 부족했기 때문에 오존층도 역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오존층은 이것을 차단한다고 해요. 뭘 차단? 네, 햇빛으로부터 오는 강한 자외선을 차단한다 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성캄브리아 대 때는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외선도 차단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네요. 그래서 이때는 온전한 생명체가 존재하기 힘들었어. 예를 들어서 땅 위에 생명체가 생기더라도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강한 자외선에 타 죽었지 않았을까? 또는 산소가 별로 없으니까 숨을 제대로 쉬기 힘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캄브리아 시대 때도 분명히 생명체가 존재하기는 해요. 그걸 우리가 최초의 생명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6단원에서 역사적인 화학 반응 할 때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최초의 생명체라고 해서 남세균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남세균. 얘가 바로 최초의 생명체고요. 이 남세균은 어디에서 처음 발생했냐면 바다에서 처음 출현을 합니다. 남세균은 핵도 존재하지 않는 원핵 생물이에요. 그냥 단세포입니다. 얘가 바다에서 처음 만들어졌고요. 이 남세균은 핵도 없는 주제에 엽록소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남세균은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죠. 그 작용이 바로 뭐냐면 맞아요. 광합성입니다. 이 남세균은 엽록소를 보유하고 있는 바람에 광합성을 하게 되었고요. 바닷속에서 열심히 광합성을 해준 결과 바닷속의 산소 농도가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얘가 끊임없이 광합성을 하다 보면 바닷속뿐만 아니라 대기 중에도 산소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높아지게 돼요. 이 대기 중에 산소가 생기게 된 원인 바로 남세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캄브리아 시대 때 최초의 생명체인 남세균이 광합성을 해줬기 때문에 대기 중에 산소가 존재하기 시작했구나.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때 남세균이 지금 현재 화석으로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그 화석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트로마 톨라이트라고 부릅니다. 스트로마 톨라이트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산소 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랑 스트로마 톨라이트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그래프는 이제 지구 전체의 산소 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 왼쪽 부분을 보세요. 이 부분은 이제 46억 년 전부터 약 20에서 25억 년 사이까지인데 이 부분은 산소의 농도가 바닥쯤에 존재하는 거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산소의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이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25억 년에서 20억 년 전 사이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산소의 농도가 이렇게 높아졌다는 건 이 시기에 뭐가 출현하였다.
그쵸, 남세균이 출현하였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고, 산소 농도가 대기 중에 갑작스럽게 증가했다고 해서 당장 오존층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오존층은 이 그래프에 보시면 언제쯤 형성이 되냐면 약 5억 년 전쯤에 형성이 되거든요. 이 5억 년 전쯤은 언제냐면 성캄브리아대에서 고생대로 넘어오는 그 사이쯤이에요. 이때 바로 오존층이 형성이 되는구나. 어쨌든 대기 중에 산소가 생긴다고 해서 바로 오존층이 딸려오는 건 아니구나.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의 그림이에요. 좀 징그럽게 생겼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세균이 겹겹이 쌓여서 그게 그대로 굳어진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를 화석이라고도 표현을 하니까 성캄브리아 시대의 화석 스트로마톨라이트 이름을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생대로 가볼게요. 고생대 같은 경우는 약 40억 년에 걸친 성캄브리아 시대가 지나고 고생대가 시작이 될 때, 어쨌든 고생대 때도 아직은 지구 주변에 온실기체가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물론 이 고생대 때는 성캄브리아 시대 때 남세균의 등장으로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온실기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고생대 초기에는 아직은 온난한 기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성캄브리아 시대 때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 고생대 때 드디어 뭐가 형성이 되냐면 오존층이 형성되었구나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 오존층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죠. 무슨 짓을 하냐면 바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햇빛으로부터 오는 강한 자외선이 드디어 차단이 되었다. 그럼 어디에도 생명체가 살 수 있겠다. 그저 육지에도 생명체가 살 수 있었겠구나 라는 걸 추론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캄브리아대 때는 오존층도 없었어요. 대기 중에 산소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닷속에서 처음 생명체가 출현했던 반면 이 고생대 때로 올수록 대기 중에 산소가 생겼고 오존층도 생겼기 때문에 드디어 육상생물이 출현했구나. 이걸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육상생물이 출현했다는 건 드디어 땅 위에 살고 있는 식물이나 동물이 생겼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육상생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잠시 후에 어떠한 생명체들이 살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 이 고생대 때는 성캄브리아대 때보다는 당연히 생명체가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그 다음에 생명체의 수도 엄청나게 급증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 육지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 고생대 때 생명체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대 때는 대멸종이 3번이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대멸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명체들이 한 번에 황 하고 죽는 걸 대멸종이라고 부르는데, 그렇다고 0마리가 되었다는 아니에요. 한 생명체가 약 30%에서 한 50%, 60%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멸종이 일어났을 때를 대멸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고생대 때 대멸종이 일어났다라고 부르는 원인으로서 첫 번째 뭘 거론하냐면 고생대 때 중간중간에 빙하기가 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빙하기는 대륙 전체가 빙하로 뒤덮을 때, 이때를 우리가 빙하기, 상대적으로 기후가 추울 때를 빙하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빙하기가 온 이후로 그냥 여러 가지 가설들이 존재합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엄청나게 높았고 온실기체가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지각 변동으로 막 산맥이 형성되고 이러한 지각 변동들이 있었겠죠. 이러한 지각 변동들이 있었을 때 땅 속에 묻혀있던 원소들이 공기 중에 존재하던 이산화탄소랑 반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대기 중에 존재하던 이산화탄소가 갑작스럽게 농도가 줄었다라고 말해서 온실기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빙하기가 왔다라고 말하는 썰도 있고요. 이 고생대 때 이제 식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 식물들이 바다의 녹조 현상을 일으켰다. 그래서 광합성이 무지막지하게 광합성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줄었다, 또는 산소 농도가 줄었다. 그래서 빙하기가 왔다라고 표현하는 썰도 있습니다. 또는 우주에서 소행성이 폭발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엄청나게 우주 공간에 먼지가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우주 공간의 먼지가 지구를 둘러쌌다. 그래서 햇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빙하기가 왔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가설들이 존재하는데, 어쨌든 고생대의 지층에 빙하기 흔적이 있기 때문에 고생대에 빙하기가 있었다 정도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들이 멸종을 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고생대 후반에는 초대륙이 형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초대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 그림에는 대륙이 좀 떨어져 있는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생대 말기에 보시면 이 대륙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 대륙이 하나로 합쳐진 이걸 우리가 바로 판게아라고 부르는데요. 이 판게아가 초대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대륙, 판게아 명칭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 초대륙이 형성이 된다는 건 어쨌든 땅이 계속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땅이 움직인다는 건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소리죠. 지진 활동이나 화산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생명체들이 멸종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고생대 때는 3번의 멸종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멸종 사유로서 빙하기나 초대륙 형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때 어떠한 애들이 살았고 어떠한 생명체들이 살았고 어떠한 화석들이 발견되고 있느냐 짧게 보도록 합시다. 생물이요. 자, 이때 살았던 생물 우리가 바다와 육지로 구별을 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바다에 살았던 생물들을 볼게요. 바다에 살았던 생명체들 가장 대표적으로 방추충이 있어요. 방추충이 화석으로 발견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방추충은 좀 전에 성칸부리아 시대 때는 남세균이 있었어. 이 남세균은 핵이 없는 원핵 생물이었거든요. 근데 고생대로 왔더니 이제 좀 진화를 한 거야. 그래서 핵이 존재하는 단세포 생물입니다. 그게 화석으로 발견되고 있는 게 바로 방추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삼엽충이에요. 여러분들 삼엽충이 바다 생물인 건 알고 있었나요? 이 삼엽충이 가장 대표적인 바다 생물이고요. 고생대의 화석으로 가장 유명한 애죠. 근데 이 삼엽충 같은 경우는 자, 그림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 이 삼엽충 화석이에요. 이 삼엽충을 보시면 중간중간 이렇게 결이 보이잖아. 이 결은 뼈일까? 그래. 얘는 바다에 살기는 했는데 얘는 뼈는 아니에요. 삼엽충은 가장 대표적인 무척추 동물이래요. 이 삼엽충은 우리가 절제동물이라고 하거든요. 마디가 존재하는 생명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을 뿐이지 척추동물은 아니라는 거 체크하셔야 돼요. 삼엽충 무척추입니다. 자, 반면 이 바닷속에는 또 뭐도 존재했냐면 갑주어라고 하는 물고기도 존재했어요. 갑주어이기 때문에 물고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앞에 갑자가 붙었다는 건 겉부분이 좀 딱딱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네요. 이 갑주어로부터 우리가 체크해야 할 건 뭐냐면 고생대 때에 가장 처음으로 생겨난 척추동물이구나. 얘들아, 물고기에 가시 있잖아. 그거 뼈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대 때는 바닷속에 이러한 생명체들이 살았고 번성했고 이것들이 화석으로 발견되고 있구나 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육지에서도 역시 생명체들이 살았어요. 이제 대기 중에 산소 농도도 충분했고 오존층도 생겨났으니 육지에서도 생명체들이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육지에서는 동물보다는 식물들이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식물 중에서도 양치식물이요. 이 양치식물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고사리가 있어요. 양치식물은 씨나 꽃이 없는 식물을 양치식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고사리 같은 경우는 뭘로 번식을 하냐면 포자라는 알갱이로 번식을 하죠. 꽃이나 씨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육지에서 또 살던 거 양서류가 번성을 합니다. 양서류의 가장 대표적인 거 개구리, 두꺼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양서류의 양 두 양자야. 양쪽할 때 양자야. 서식할 때 서자거든요. 두 곳에서 서식이 가능하다라는 소리입니다. 이 양서류는 물에서도 살 수 있고 육지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생명체들을 양서류라고 부르고요. 이 양서류는 온도에 민감한 성질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생대의 생명체였고 번성을 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생대로 갈게요. 자, 중생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먼저 대륙의 모습을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중생대의 대륙의 모습을 보시면 일단 중생대의 전기에는 고생대에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판게아의 형태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중기로 올수록 이 대륙들이 점점 갈라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후기에 오면 이 판게아가 거의 다 벌어져서 대륙들이 멀찌감치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대서양이나 인도양이 형성되고 있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중생대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 뭘 이야기할 수 있냐면 대륙이 끊임없이
이동을 하고 있구나, 이걸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대륙이 끊임없이 이동한다라는 건 분명히 고생대에서 넘어올 당시에는 판게아 상태였는데 얘가 끊임없이 갈라지면서 이동함에 따라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났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지각 변동으로 지진이나 화산 활동 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지진이나 화산 활동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이 중생대 때는 온난한 기후를 가졌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신에 이 지진이나 화산 활동으로 인하여 생명체들이 온난한 기후에서 잘 사는 생명체들이 번성하기도 했고, 이러한 화산 활동으로 인하여 생명체들이 멸종하기도 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대 때는 유명한 생명체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그거 맞습니다. 먼저 바다에는 어떠한 생명체들이 화석으로 발견되고 있냐면 암모나이트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육지에는 어떤 생명체들이 살기 시작했냐면 드디어 파충류가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 파충류의 어원은 기어다니는 애들을 파충류라고 이제 어원을 만들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파충류는 뭐 뱀이나 도마뱀 이런 애들이 살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파충류의 일부로서 공룡 또 바로 이 중생대 때 번성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암모나이트나 공룡의 화석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이 육지에는 파충류뿐만 아니라 역시 식물도 발달을 합니다. 고생대 때는 양치식물이 있었어요. 얘는 꽃도 없고 씨도 없었거든. 근데 중생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씨는 생겼어. 그래서 어떠한 식물들이 번성을 하냐면 거씨 식물들이 번성을 하네요. 소나무나 잣나무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생대의 화석들의 모습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암모나이트는 마치 달팽이 등껍질처럼 생겼는데 얘는 딱딱한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개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 내부에 있는 그 생명체는 이제 연체동물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오징어 같기도 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조개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오른쪽에는 공룡 화석이 있습니다. 중생대의 가장 대표적인 생명체로 여러분들이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암모나이트나 공룡은 둘 다 멸종을 했어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죠. 이 중생대 때는 엄청난 지각 변동으로 인하여 지진 활동과 화산 활동에 의해 생명체들이 온난한 활동에서 살 수 있게끔 번성을 하기도 하였으나 화산 활동으로 인하여 멸종을 했기도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중생대 때는 4대 대멸종이 나오고요. 중생대 말기에서 신생대로 넘어갈 때 5대 대멸종이 나옵니다. 그럴 때 공룡이 멸종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중생대 때 멸종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운석 충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얘들아 이거 신생대 아니야, 중생대야. 중생대 말기에 운석이 충돌했다라는 증거로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중생대 화석이 발견되는 지층에 이리듐이라는 원소가 발견이 된대요. 그 이리듐은 실제로는 우리 지구에는 존재하지 않는 원소야. 상대적으로 어디에 많냐면 우주공간에 존재하는 운석이나 소행성에 많이 존재하는 게 이리듐이거든. 근데 이 중생대 화석이 존재하는 지층에 그 이리듐이 있었다는 건 중생대에 소행성이나 운석이 한번 와서 충돌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석 충돌에 의하여 공룡이나 암모나이트 이런 것들이 멸종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신생대로 갈게요. 지저분하죠? 아래다 따로 쓸게요. 신생대. 자, 신생대 같은 경우는 우리 수륙 분포를 먼저 보고 갑시다. 자, 이게 바로 신생대의 수륙분포입니다. 수륙분포라고 하는 건 바다와 육지의 분포를 우리가 수륙분포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이 신생대는 거의 현재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네요. 그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생대의 첫 번째 특징으로 현재 수륙분포와 비슷하구나, 수륙분포와 비슷하다라고 체크하시고요. 현재의 수륙 분포와 비슷해지기까지 역시 대륙의 이동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생대도 마찬가지로 잦은 지진 활동과 화산 활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 신생대 때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해요.
화산 폭발이 많이 일어나다 보면 화산재가 햇빛을 차단하여 온도가 내려가기도 하고요. 또는 온실기체가 과다 방출되어 온도가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빙하기와 간빙기가 오기도 하고, 물론 이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원인은 다른 이유들도 있어요. 뭐 자전축이 흔들린다거나 이런 이유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고요. 어쨌든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며 생명체들이 이제 추웠다가 더워졌다가 추웠다가 더워졌다가 할 때마다 멸종을 하기도 하고 다시 살아남은 애들이 진화를 하기도 하면서 점점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생대 때 살아남은 생명체들 드디어 현재의 모습과 가장 비슷해지게 되겠죠. 먼저 우리가 바다에 살았던 생명체 중에 지금 현재 화석으로 발견되고 있는 애 뭐가 있느냐 말씀을 먼저 드리면 화폐석이라고 하는 화석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고생대 때 방추충이라고 해서 핵이 존재하는 단세포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좀 더 진화된 핵이 존재하는 단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화폐석은 단세포임에도 불구하고 몸통이 2cm에서 6cm까지 부풀어질 수 있대. 그때의 모습이 마치 동전과 비슷하다 해서 화폐석 이름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고요. 어쨌든 신생대 화석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물론 고생대부터 존재하던 뭐 물고기, 뭐 어류 이런 것들 다 존재해요. 그 다음에 육지 볼게요. 육지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생대 때부터 존재하던 애들이 멸종과 진화를 겪으며 이 신생대 때도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때 드디어 번성했던 애들 드디어 뭐가 나오냐면 바로 포유류가 나옵니다. 이 포유류는 양서류나 파충류에 비해 환경의 온도에 민감하지 않아요. 파충류나 양서류 같은 경우는 환경이 추워졌다가 따뜻해졌다 하면 자신 몸통의 온도도 변하는 동물들이거든요. 반면에 포유류 같은 경우는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환경이 변하더라도 자기 체온을 유지해서 오래도록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 포유류의 가장 대표적인 거 물론 인간도 있어요. 근데 화석으로 발견되고 있는 거 뭐가 있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매머드 있어요. 매머드. 모양은 마치 코끼리처럼 생겼는데 뿔이 엄청나게 긴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러한 동물을 매머드라고 부르고요. 잠시 후에 화석 보여드릴게요. 자, 이 포유류 말고도 이 신생대 후기에 드디어 인류가 출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좀 전에 중생대에서는 겉씨 식물이 있었어요. 씨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식물이 있었다면 이 신생대 때는 속씨 식물이 번성하게 돼요. 속씨식물은 씨가 감싸져 있는 식물을 속씨식물이라고 부르고요. 단풍나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속씨식물에 속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석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신생대의 화석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화폐석이라고 바닷속에서 발견되는 생명체의 화석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매머드 보시면 길다란 뿔의 형태가 보입니다. 이걸 우리가 매머드 화석이라고 부른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신생대까지 환경이 어땠느냐 또는 어떤 생명체들의 번성을 했느냐를 구별을 하셨는데요. 보시면 차츰차츰 진화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캄브리아 대 때는 생명체가 얼마 없었으니 그냥 일단 패스하시고 고생대 때부터 보시면 식물이 처음에는 꽃과 씨가 없는 양치식물이었다가 얘가 중생대로 넘어오면 겉씨식물이 나오고 신생대로 올수록 속씨식물로 진화를 했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고생대 때는 양서류이다가 중생대 때는 파충류입니다. 육지에 완벽하게 적응한 동물이에요. 그러다가 신생대로 오면 새끼를 낳는 포유류, 온도까지 유지되는 포유류가 번성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생물의 진화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할게요. 마무리는 이제 생물의 대멸종이에요. 우리가 이미 중간중간 멸종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뚝뚝 떨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대멸종이라고 모두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고생대에 3번 정도 일어나고 있고요. 중생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중생대와 신생대의 초반부 이 부분에도 대멸종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대멸종의 원인으로 이미 몇 가지 꼽았는데요. 고생대 같은 경우는 빙하기 우리가 원인으로 들었었죠. 그 다음에 초대륙이 형성되며 엄청나게 지각 변동이 심하게 일어나서 큰 화산 폭발에 의하여 생명체들이 멸종이 되었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생대로 넘어오면서 역시 잦은 지각 변동에 의하여 여러분들이 화산 폭발
얘도 역시 멸종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소행성이나 운석이 와서 충돌을 했을 때 이때도 역시 대멸종이 일어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멸종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원인들에 의하여 생명체들이 멸종이 될 수 있는지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들아, 이번 강의는 상대적으로 되게 지루하고 좀 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다시 한번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생물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